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6번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딱 이 문제가 기출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요. 기출문제 출제됐다고요? 3년 등록 취소되고 나서 암기 프린트는 31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3년간 결격이 적용되는 것은 했는데 답 1번입니다. 1번은 3년 지나야 됩니다. 등록 취소되고. 근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안 지나도 되는 예외가 3가지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1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까?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자, 이게 파산 선고가 결격 사유입니다. 복권만 되면 된다고 3년 안 지나도 복권되면 취직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서 등록 취소되면 3분의 1만 맞추면 3년 안 지나도 등록할 수 있다. 기출문제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격이 취소되면 이게 어디에 해당돼요? 자격 취소되면 결격 사유예요. 자격 취소되면 결격 사유니까 자격 취소되고 3년만 지나면 되는 거지 또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자격 취소하고 등록 취소가 같은 날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격 취소는 시도의사가 하고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이 하니까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되는 줄 모르고 바로 등록 취소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몇 달 있다 취소됐으면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자격 취소가 결격 사유라고 3년간 결격 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된다. 이것도 5번도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니까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된다고요. 또 등록 취소되고 나서 벌금 받자마자 그날 바로 등록 취소가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르고. 그러면 만약에 몰라가지고 1년 있다 등록 취소됐으면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아니라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외 3가지. 사망, 해산. 사망하면 영원히 근무 못하죠. 죽고 없으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해산되면 법인이 해산되어 가지고 취소됐으면 그 대표이사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개인 이름으로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습니다. 3년 안 지나도.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요거는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요 문제 딱 그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게 나왔는데 이거 많이 틀리고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숙지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암기 프린터 52번 수수료 내는 거 아닌 거 답 2번입니다. 암기 프린터 52번에 수수료 내는 게 시도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내는 게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시도 조례고요. 3번에 등록 신청, 4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5번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 시군구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근데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공짜로 줍니다.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답 2번입니다. 암기 프린터 30이 아니라 52번에 동그라미 이게 7번에 있나요? 7번? 자격증 교부 X. 7번에 X라고 돼 있죠? X이기 때문에 자격증 교부는 여러분들이 자격증 받을 때는 공짜로 받는다. 합격하면. 자, 그다음 그렇죠. 48번 옳은 것은 하면 옳은 것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면서 업으로 하면서 무등록 업자는 보수 못 받는다고요? 업자가 아니고 무자격자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을 대여받아, 요거는 판례고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대여받아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의 이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유효하다. X. 왜 중개행위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 했어요? 손해배상하고 관련이 있다 했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무자격자가 남의 자격증 빌려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손님 오니까 내가 건물주다, 내 건물에 들어와라 세입자 이렇게 해놓고 계약금 받아서 떼먹어버렸어요. 근데 실제 건물주가 아니었어요. 이미 팔았어요.
이런 거는 완전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사기죄로 고소하면 형사상 처벌받으려면 합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채권 회수가 거의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런 사기꾼까지 보험금을 다 지급해버리면 보험회사 망한다. 그러므로 중갱이가 아니다 하는 게 판례예요. 이거 좀 이해 안 되면 그냥 요 지문 그대로 암기하면 돼요. 시험에는 나왔어요. 이 지문이 2번 지문이 3번 지문도 시험에 3번 정도 출제됐고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회장, 사장, 소장 안 됩니다. 명함에다가 사장이라고 적어 다니면 보통 대표 이렇게 많이 적죠. 돈 투자했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명칭에 해당되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번 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개사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직원은 책임 없다. X죠.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직원 잘못한 경우. 그래서 4번 X고요.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보수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5번이 맞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 업자가 아니라 우연히 한두 번 하고 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다면 받아도 된다. (49번입니다)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습니다. 법인의 겸업. 법인만 겸업은 6가지만,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4번에 개인은 겸업제한이 없기 때문에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 개공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못합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센터, 도배업체, 철거업체 소개는 해줄 수 있는데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고. 용역업. 용역이라는 건 노무를 제공하는 것,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용역입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은 됩니다. 그러나 개인은 겸업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개업공개사는 용역업을 해도 상관없겠죠. 굳이 해석하자면 그렇게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자, 니은 농업용 건축물 안 됩니다. 공업용 건축물도 안 되고 주택, 상가, 임대, 관리대행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상가, 분양대행은 가능합니다. 분양대행은 가능하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은 가능하다. 시험에 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주택법에 그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공매,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한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돈 되는 거는 못하도록 한 이유가 뭐냐면 외국 대형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면 개인중개업소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것 답 3번입니다. 2개. 디귿, 미음 2개만 옳은 내용입니다. 이 문제가 나올 확률 95%입니다. 이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 6가지 다 기억해야 되겠죠? 이 분양 대행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많이 받아도 되죠? 분양 대행 수수료 소위 MGM, R, 이게 여주, 이천, 이게 전원주택 분양받을 사람 소개해주면 R 20개 준다 이러더라고. 2천만 원 받아도 됩니다. 30개 주면 3천만 원 받아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50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틀린 것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외에 법인 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주로 미성년자가 법인 만들어가지고 부모한테 돈 받아가지고 증여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도 법인 만들어가지고 차입금 해가지고 빌린 걸로 한 거예요. 빌린 걸로 해가지고 이윤 남는 거 투자한 거 가지고 이자 준다고.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법인세도 안 내겠죠. 실제로는 꼭 이자를 또 부모한테 주면은 그 부모는 또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자식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적발돼가지고 이제 법인의 경우 특별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객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13번에 2번 뒤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다 13번에 2번 뒤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규제적인 경우는 5억이 아니고 얼마요?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13번 2번 뒤에 있죠.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6억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투기과일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51번. 농지법에 대해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주말체험영농 안 되죠? 네, 맞습니다. 틀린 것. 그 다음에 2번 농지의 불법 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 강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D것 거짓 분영한 망보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예, 원래는 처분 의무기간 1년을 줘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망보로 취득했으면 아예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6개월 이내 처분 명령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전부.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망보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으로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비업이 틀렸네요. 비업.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서 25로 바뀌었습니다. 25.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25인데 100분의 25인데 토지가액, 이때 토지가액이란 실제 토지거래가격,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입니다. 더 높은 가액.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어쨌든 틀렸잖아요. 100분의 20이라 했으니까.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이게 광명시형 신도시 LH지구원 투기사건 때문에 바뀐 내용입니다. 이렇게 농지법을 대폭 강화하자 현업에서는 농지거래가 잘 안 되고 있대. 농사 지을 사람은 농지를 취득해야 되니까 실제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해야 거래가 활성화되겠죠. 자, 다음은 52번입니다. 52번.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이네.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이면 0.9%예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죠. 업무용이네. 업무용. 그러면 보증금 2,600만 원 더하기 월차임 20만 원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이네요. 27은 14, 1,400만 원. 1,400만 원 더하기 2,600 하니까 4천만 원. 4천만 원에 0.9 하니까 36만 원. 양쪽에 다 받으면 72만 원. 총액이라고 했으니까 72만 원이 답이라고요. 1방으로부터 받는 것 하면 36만 원이 되겠죠. 업무용이니까
0.9%라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은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런 말을 안 들어봤잖아요.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뭐냐면 지정 요건에 보면 부가통신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과기부 장관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국토부 장관밖에 없죠. 공인중개사법은. 다만 다른 법률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말은 상가임대차법, 주택임대차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있어요. 그 외에는 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안 들어본 장관 이름이잖아요. 지금 과기부 장관 몰라도 나중에 찍을 때 틀린 걸 고르시오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본 장관 이름 나오면 그건 틀린 거예요. 행안부 장관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지금 장관 이름 기억나는 거, 장관, 총리 다 포함해서 이름 기억나는 거 원희룡밖에 이름 모르겠어. 국토부 장관. 원희룡인가 저하고 82학번 동기인데 수석했어요. 전국에서. 머리가 비상한다고 어디에 붙어야 이게 돈이 되는지 바로바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죠. 공부도 잘하면 머리가 좋으면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사극봐도 그래. 어디 줄을 서야 이게 출세하는지 줄을 잘못 쓰면 한 방에 가잖아요. 줄 서는 게 중요한데 원희룡 장관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GS건설 이런 거 8개월 영업정지 할 예정이다 했는데 그게 쉽지 않대요. 영업정지 해버리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 했는데 8개월 동안 철거도 못하는 거예요. 공사 못하잖아요. 그럼 2030년 입주 예정이래. 금단에 지금 GS건설에서 짓던 거 철거하고 지금 2년 전에 분양했는데 올해 입주하는 건데 2년 반 전에 분양해가지고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면 2030년 입주 예정이래요. 그러면 철거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영업정지되면. 영업정지 아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나 봐요. 그러면 다 하도급 업체 다 그냥 문 닫아야 되잖아요. 하나 GS건설이 실제 짓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다 하도급 업체들이 지으니까 이게 참 경제적 파장이 엄청난 거예요.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 무조건 X. 암기 프린트 8번에 부운정 1해 취소할 수 있다. 5 빼기 2는 3. 5 빼기 2는 3입니다. 5 빼기 2는 3. 5 빼기 2는 3. 암기 프린터 7번에 있죠. 7번. 5 빼기 2는 3. 20명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의 변경성을 얻지 아니하고 정보망을 설정 운영할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같은 의미예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죠. 거래정보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취소될 수 있는 거고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거짓 정보 공개하면 가태료가 아니고 뭡니까?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밥 먹기 전에 맨정신일 때 진도를 빨리 나가놔야 돼요. 밥 먹고 나면 저도 졸리고 여러분들도 졸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54번입니다. 54번. 경매에 대해서 올바른 것입니다. 올바른 것. 최초 매각길 이후라도 매각 결정 이후 배당 실시 이전까지만 배당 요구하면 된다. 아닙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되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매는 그냥 기출문제, 문제로 그냥 지문 익히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 이전에 매각 대금을 전부 납부하더라도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X. 돈 내는 순간 소유권 취득합니다. 돈 내는 순간.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게 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 생기는 것은 등기와 상관없습니다. 민법 186조가 아니라 187조가 적용됩니다. 상속, 경매, 수용 이런 거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예를 들면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9일입니까? 9일까지 돈 낼 수 있다 하면은 만약에 7일 날 돈 내도 9일 돼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래서 X라고 7일 날 돈 냈으면 7일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사람은 매각 대금의 10%. 예, 이게 맞네요.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매각 방법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뭐가 하나 빠졌어요? 호가경매, 기간입찰, 기일입찰이 하나 빠졌죠? 기일입찰, 현재 99%가 기일입찰입니다. 기일입찰하고 호가경매는 그냥 정해진 날짜에 1등 뽑는 거고요. 기간입찰은 하루 만에 뽑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다시 일주일 안에 매각기를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세 가지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경매는 다 기출문제 지문만 내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문제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경매는 전부 기출문제라고요. 자, 6번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경우라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제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단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는 인도명령 할 수 없고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다만 모두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데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항고를 해서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보증을 몰수하고 이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 연 12%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 맨 밑에 보면 연 12% 10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경매에 대한 연체이자는 무조건 12%입니다. 연. 그 이자 12%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준다고요. 항고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55번 문제입니다. 55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틀린 것입니다. 이거 반영이 안 됐네. 100분의 10으로 고치세요. 5탄에 5타 100분의 10. 100분의 10. 100분의 10으로 고치시고서 1번이 답 아니라고요. 이거 좀 사진 좀 찍어봐요. 이거 내 고쳐야 되니까 사진 좀 찍어봐. 누가? 빨리 찍어 사진 이거. 100분의 10. 그게 암기 프린트에는 이게 다 고쳐져 있나요? 100분의 10으로 고쳐놨죠. 100분의 5가 개정됐는데 100분의 10. 거짓 신고하면 100분의 10 찍었어. 카톡으로 보내. 100분의 10 거짓 신고하면, 그 다음에 거래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거짓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되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요거 4번하고 2번 둘 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다 했습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 원이 아니라 외의 자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암기 프린트 51번에 그 맨 밑에 보면 외에 동그라미 되어 있죠. 51번 프린트 맨 밑에 보면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암기 프린트 51번에 그 50번까지 밑에 보면 있잖아요. 입가만 별표돼가지고 3천만 원 밑에 보면 외의 자료를 제출한 있습니까? 찾았어요? 외는 500만 원 이하라고요. 외는 500만 원 이하. 1번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고쳐주십시오. 지금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56번 문제입니다. 56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답 1번이네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억, 경매 1억 했는데 유찰되면 그 다음에 20% 떨어집니다. 서울, 경기도는. 인천 같은 데는 30% 떨어졌는데 그러면 8천만 원에 낙찰 받아줬으면 이게 최저매각가격이 8천만 원이니까 1.5배 하면 120만 원 받을 수 있다고요? 처음에 하는 게 이게 감정가격이거든요. 감정가격 1% 100만 원이에요. 더 싸게 사주고 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싸게 사주는 대신에 1.5%. 근데 이거는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기출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1번이 답이니까 그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 제가 출제인들한테 이거 왜 안 내냐 물어보니까 어디든지 못 찾겠던데 이러더라고. 이게 예규에 있어요. 예규. 그래서 못 찾아가지고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 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실비 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실비는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로 따로.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 합의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합의 안 되면 소송해야 돼, 소송.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무조건 깎아주는 것밖에 없죠. 의뢰인이 깎아달라면 깎아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57번.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암기 프린터 47번에 보면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6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4개고요. 답은 3번입니다. 암기 프린터 보고 6개 기억해야 되겠죠? 외국인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요건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 됩니다. 암기 프린터 47번에 보면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 아닌 게 6개가 있다고요. 3천만 원 이하가 되려 3개 모두 다 해당되고요. 500만 원 이하가 되려는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가지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안 됩니다. 3천만 원 이하가 되려는 그 3개밖에 없어요. 3개 모두 다 해당돼요. 자진 신고에도.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자진 신고하면 면제해 주는 게 거짓 신고합니다. 거짓 신고,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었으면 매수인이 폭로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안 적으면 계약 안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운계약서 적었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자진신고하면 먼저 자진신고한 사람은 면제해 줍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에게는 과태료 부과하겠죠.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면제해 주고 조사 시작된 후에 자진신고하면 암기 프린트 47번에 지금 적혀져 있죠. 조사 시작된 후에는 몇 % 깎아줘요? 50% 깎아줍니다. 조사 시작된 후에는. 다만 그 암기 프린트 47번에 맨 밑에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자진신고 해가지고 면제 감경 받았다면 4번째 자진신고한 경우는 완전 상습범이기 때문에 면제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세금 탈세했다고 통보한 경우도 면제 안 해줍니다. 자진신고해도. 이미
당계약서 가지고 국세청에서 통보와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적발될 것까지 트니까 자인신고하는 경우는 인정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미리 해야 돼요. 국세청에서 탈세했다고 연락 오기 전에. 요거 외국인 특례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 신고한 경우도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됩니다. 안 되는 거 6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8번입니다. 58번. 공인중개사법상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정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암기 프린트 2번에 4번에 있네요. 2번에 4번. 2번에 4번에 보면은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그 국가의 주재는 암기 프린트 2번에 4번 그 국가의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사람은 등록관청이 직접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인 신청은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거지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금인계약서 이것도 기출 4번도 기출문제 지문 나왔는데 금인계약서 필요직기재사항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는데 이거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입니다. 옳은 것.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강의실은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되고 면적이 이것도 기출문제 지문에 나왔습니다. 5번.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는데 실무교육, 교육장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50제곱미터. 가로 세로 5m, 10m 이렇게 되면 되겠죠.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문제.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전자문서 일방이 거부하면 이거는 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직접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국가 등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국가가 속이는 건 아니니까 전자문서 안 되도록 하는 취지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전자문서 안 된답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요거는 일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속였을지 공무원이 확인해야 됩니다.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 변경 신고하는 경우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당사자 공동으로 합의에 의해서 해제 신고한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한 명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하려면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선택품목, 옵션 비용 요거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는 분양가 무조건 풀옵션 하도록 이렇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건 안 된다고 해요. 요즘은 옵션을 다 일일이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옛날에는 뭐 선택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안 해라 이렇게는 못 한다고요.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요즘 분양하는 걸 보니까 전부 선택 품목 다 하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즉 광주에 분양하는 거 보니까 뭐 8천만 원 이렇더라고요. 자, 어쨌든 요거는 선택 품목은 일방이 혼자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가능한 것 2개입니다. 2개. 니은하고 그 다음에 미음은 공동으로 하는 거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한 명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하려면 담당 공무원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됩니다. 자, 다음은 60번 문제입니다. 60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개업공개사는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된 후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되기 전에 미리 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으로서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 유경험자,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박사 학위 소지자, 박사는 경력 필요 없습니다. 해당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필요 없습니다. 자, 3번에 보니까 등록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의 임원 또는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한다. 아까 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은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반납하죠. 그래서 3번 X고요. 4번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모니터링의 대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4번이 맞습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수시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법 또는 사기, 사문서 위조, 변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제외한다를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 취소 사유해야 한다. 제외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집행유예도 포함합니다. 집행유예도 포함한다고요? 범죄단체 조직도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만 자격 취소인데 이번에 사기, 사문서 위조, 변조, 횡령, 배임, 범죄단체 조직 그 사문서 위조가 뭡니까? 다운계약서 적으면 사문서 위조죄예요. 이런 거 해가지고 금고 이상 받으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5번이) 신설됐으니까 특히 유의를 하시고요. 자, 61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요. 61번에 틀린 것. 등록 신청서에는 종별, 종류가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다. 즉 누가 없다는 얘기, 부칙개공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등록증에는 부칙개공도 있습니다.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가지.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2가지다.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번. 등록증에는 3가지라고요. 부칙개공도 있다고요.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등록을 한글로 보니까 등록증은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판례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약정은 무효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보수 지급한 걸로 한 거는 무효니까 지급할 필요 없지만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해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요?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무자격자가 소개시켜도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만약 무효라고 하면 골 아프겠죠. 계약해가지고 이미 몇 년 지났는데 무효면 벌써 가격 많이 올라가고 이랬는데 산 사람은 또 억울하고 그렇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인지 모르고 중개를 의뢰했을 수도 있는데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자격정지 처분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게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고 자격정지기간 중에만 결격사유니까 자격정지기간이 아니라면 이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있다기는 굳이 해석하자면 자기 회사 임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근무하면서 다른 회사 가서 임원되는 것은 이중소속이라서 안 되죠. 요 문제의 취지는 기출문제인데 그냥 결격사유에서 벗어났다 이걸 묻는 거라고요. 결격사유가 자격정지기간 동안만 결격사유니까
결격 사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있고, 그만 안 두고 자기 회사 임원은 될 수 있겠죠.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4번. 업무정지 사유가, 이게 제척기간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5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암기 프린트 5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하는 것은 암기 프린트 54번에 6번, 7번에 보면 청문과 의견 진술기의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정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그 필요한 절차가 청문 의견 진술이죠. 필요한 절차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반납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61번에 답 5번이 되겠습니다.